안녕하십니까, 김감자입니다. 9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부터 여름 지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서늘함을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퇴근 후에 좀 그랬었어요. 한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그러더니 이제 어제도 비가 오고 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불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날씨가 되었고,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날씨 집착자로서, 특히 여름 집착자, 여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록을 해두는 이 여름 사관으로서 선포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가을의 조짐을 보인 것은 거의 9월 1일부터였다. 9월 1일부터는 열대야, 즉 자고 일어났을 때 정말 축축하고 땀이 배고 엄청 습하고 그런 것이 아닌 정도를 저는 이제는 가을 언저리에 있는 것이라고 부르고 싶고요. 그게 9월 1일부터였고 딱 이틀, 그러니까 9월 1일 이후에는 이틀만 조금 땀이 좀 배나 싶을 정도가 있었어요. 그 나머지 오늘까지 20일 지나는 동안 18일 동안은 그 습함은 사라졌었다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의 정의가 하루에 최고 높은 기온이 20도를 넘지 않았을 때를 우리는 가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던데, 이번 주는 아직은 그렇진 않죠. 20도는 좀 넘었으니까, 최고 기온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가을의 정의는 좀 바뀌어야 된다. 그 아까 말한 자고 일어났을 때 습함이 없는 정도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초가을 정도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제 앞으로 계속 갈수록 더워질 것이고 가을은 짧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늘려서라도 가을의 존재를 지키자라는 뜻에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토픽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요즘 무작정 무지성으로 켜가지고 좀 혼잣말하고 떠들어 보는데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토픽이 없고. 그런 거 봤을 때 참 내가 25년도가 전반적으로 좀 노잼이었는데, 특히나 진짜 한두 달 정도는 최근 그 노잼 중에 상노잼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 인생에 플로우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쵸, 전반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최근이 좀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좀 토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토픽이 자연스럽게 이 얘기인데 어저께 이제 후배가 이사를 해가지고 집에 초대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합정에 있는 그 곳이었고요. 그래서 마침 연차를 쓰려던 참이었는데 때마침 그날에 보자고 해가지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승낙하고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후배랑 그리고 동갑인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학교 사람들이었고요. 지금 시점에 가장 편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 맘 같은 얘기를 하는 건 이제 뭐랄까 120% 꺼내놓을 수 있는 건 그 후배고,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120%는 못 꺼내는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그 친구라서 딱 그 둘이랑 같이 만날 때는 막 온전하게 내 마음을 풀어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절한 농도로 맨날 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 나한테는 굉장히 감지덕지고 정말 가장 편안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늘
내가 먹던 그 맛으로 어제도 대화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친구 한 명이 그 선문답 같이 뭐 요즘 재밌는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의 소재를 찾아야 되니까. 근데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걔한테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최근에 정말 몇 개월 정말 노잼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삼 또 체감했어요. 물론 맨날 이렇게 내가 재밌어 하는 건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지내죠. 맨날 그거는 나의 기본 탑재인데 근데 이제 딱 막상 재밌는 거 없어 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상이 단조로운 거죠. 일상. 그러니까 일상의 형태 그게 단조로우니까 막상 얘기해줄 에피소드는 없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그러니까 노잼의 다름 아닌 상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즐기면서 하루하루 보내는데 그 외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때 에피소드로 얘기할 수 있을 뭐 활동이나 만남이나 다른 형태의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어쨌든 그랬다는 거. 친구가 재밌는 거 요즘 뭐 없어? 라고 했을 때는 진짜 나는 회사와 집 밖에 안 다니고 그 외에 여유 시간이 생겼을 때 집 밖에 안 나가니까 가끔 가다 하는 거는 정말 등산 가는 거 밖에 없어요. 그리고 연휴나 이렇게 주말 전에 교보문고에 들러서 책을 보는 것 그마저도 요즘은 안 했죠. 그리고 점심시간에 가끔 교보문고를 가는 것 뭐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만 뭐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책을 많이 봤다고는 얘기했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유튜브를 많이 보며 지낸다 라는 말 정도를 꺼낼 수 있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그게 올해의 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노잼이었고 또 힘들었고 회사를 다니기가 너무 싫었고 그리고 존재를 확인할 길이 정말 없어졌고 그런 채로 지내는 것이 쉽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결핍이나 부족한 부분을 독서를 통해서 광적으로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한 해였다 라는 생각? 정리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올해가. 그래서 뭐 그 덕에 책을 많이 그러니까 저 나름대로는 책을 많이 봤죠. 엄청 많이 본 건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내 친구는 미혼인데 이렇게 보면은 걔는 이렇게 캐릭터가 확실하고 주변에서 좀 계속해서 약속이 생기는 그러니까 누구를 지인을 만나고 뭐 사업 얘기를 하건 뭐가 됐건 그 분야에서 존재하면서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게 느껴져. 그게 엄청난 막 비즈니스맨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도 그 분야에 이렇게 자기 공방을 갖고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가 아니더라도 그 필드에 있는 지인들은 얘를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만나자고 하고 전시도 초대하고 그리고 또 후배인데 또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선배인데 후배로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또 대화 나눌 부분도 있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저기서 인식당하다 보니까 더 쉽게 연락하더라고요. 그 주변인들. 그리고 요번에 모임 같은 경우도 그 친구와 후배가 먼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더 편하게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얘기거리도 더 많아서 한마디로 연락을 하고 더 자주 연락하고 그러다가 만남을 하자라는
연락이 약속이 먼저 정해졌고 나를 초대한 거지. 나는 맨 마지막. 근데 그러니까 나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통분모가 점점 없어지고요.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이제 나와만 대화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무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내 얘기를 그냥 하는 것에만 익숙해지고, 이게 진짜 나의 바이브고,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은 그냥 입을 닫게 되고 왠지 말을 잘 못하겠고 눈치를 보게 되고 얘한테 지나치게 좀 맞추게 되고 이런 상태라서, 참 친한 후배지만 걔가 그리고 가장 편한 존재 중에 하나지만 걔도 이제 점점 나한테 참 연락하기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 또한 후배인데 너무 징징대거나 좀 피로한 얘기만 늘 하게 되니까, 왜냐면 내가 내 생활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서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못하는데, 그것도 친구도 아니고 동생이고 후배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내가 선뜻 연락을 못하거든요. 그리고 걔는 이제 또 여자친구도 생기고 이제 뭐 동거하면서 이제 결혼 날짜도 잡았다 하더라고요. 내년으로. 그러니 점점 이렇게 뭐랄까, 내가 연락 잘 못하겠지.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든 그 친구, 그 후배 놈이 가장 또 친한 사이인데, 걔가 이제 또 결혼하게 되면 이제 또 한 명 또 보내는 거예요.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나나 그가 죽지 않았는데도 그냥 사라집니다. 내 인생에서. 그런 채로 시간을 진짜 오래 보내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보내는 거야. 내 세계에선 죽은 거지. 아무튼 뭔 얘기하다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너 재미있는 거 있어? 라고 했을 때 선뜻 얘기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가 하고 싶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연결지어서 말하고 싶었던 부분이 올해 진짜 노잼이었고, 특히나 이 몇 달은 정말 노잼이었다 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후배가 정말 정성스럽게 요리를 즐겨하는 편이어서 파인다이닝을 먹고 왔어요. 진짜 참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그런 순간이 참 감사하고요. 그 후배한테도 고맙고요. 그래도 그런 지인이 있어가지고 또 그런 맛이라도 볼 수 있는 게 전 너무 좋죠. 제가 어디 그 후배 아니면은 뭐 어디 파인다이닝을 굳이 돈 내고 찾아가서 이렇게 즐기지도 않거니와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고 그거보다도 이렇게 지인이 초대를 해줘서 거기서 그 지인이 해주는 맛있는 요리를 먹는 게 더 기분이 좋고 더 정적이잖아요. 어쨌든 그 친구 어저께 뭐 등심 스테이크, 이소배 막기, 전복찜이었죠. 그리고 크리스피 통 오겹살, 그 다음에 알리오 올리오까지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고요. 또 올해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음식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매번 똑같은 걸 먹고, 그리고 물론 늘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 그냥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스페셜함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속성 그것이 그 어떤 10,000불짜리 음식보다도 값어치가 있다. 그게 스페셜한 거다 라는 생각으로 감사하게 먹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음식은 늘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죠. 그거를 제외하면 올해 가장 인상적이고 그런 음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합정 그쪽에서 또 카페를 갔어요. 근데 그 후배가 또 가자고 추천해줘서 간 건데, 그 카페가 되게 독특했던 게, 그 후배네 회사 근처에 자주 가는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사장이 굳이 여기 합정에 있는 그 카페를 소개해줬다 하더라고. 되게 독특하잖아요. 카페 사장이 카페를 소개를 해줬다니, 이권이 전혀 없는데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좋고 인상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립 커피 전문점이었는데 포스트노빌즈라는 카페입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어제 비도 추적추적 적당히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 포스트노빌즈라는 곳이 원래 뭐 이렇게 음식이랑 뭐 곁가지로 이렇게 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메뉴 개발을 더하고 컨셉을 바꿔서 이렇게 드립커피를 하는 집이 된 것 같아요. 창가에 자리를 잡고 커피를 시키고 앉아서 그 통창 유리가 있는 바로 옆에 앉아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 골목길을 바라보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지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이었고요. 거의 1년 만에 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커피는 드립커피를 시켰는데 7,500원짜리 포스트노빌즈 블렌딩이라는 그 카페의 대표 메뉴였고요. 다크 초콜릿과 위스키 그리고 카카오 닙스를 섞은 그런 커피였고요. 가장 듣기만 해도 다크한 그런 맛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이 위스키의 약간 알싸함이랑 그 다크함이랑 섞였더니 쏙 좋지 않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굉장히 딥하고 다크함만 있었으면은 저는 그게 더 취향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엄청 속쓰릴 정도의 그 딥한 그 쓴맛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근데 그거랑 제가 느꼈을 땐 기분 나쁜 그 위스키함이 있어가지고 그게 둘이 조화가 어정쩡하다? 그런 맛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랬어요. 엄청 맛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미가 좀 기분 나쁘게 있는 느낌? 다크함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산미가 좀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첨가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조금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뭐 너무 독특한 오랜만에 정성 들인 그런 드립커피를 먹었던 거고, 그리고 또 분위기 비 오고 추적추적 분위기도 좋았고 지인들과 대화도 편안했고 해가지고 너무 맛도 독특함으로 여겨져서 좋았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후배네 집 들려서 재밌는 시간 갖고 좋은 시간 갖고 왔습니다. 어제 근데 이제 오전에 건강검진도 받았습니다. 어제는 바쁜 하루였어요. 9시에 건강검진을 받았죠. 예약은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갔고, 집 앞에 도보로 1분 컷으로 내과가 하나 생겼는데 거기가 건강검진 센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던 데는 갈 필요 없겠다. 그리고 올해 이제 위내시경을 할까 고민을 했다가 올해까지는 그냥 말자. 또 이게 자꾸 속을 쑤시고 그 호스로 갖다 쑤시고 이런 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좀 병원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좀 나랑 코드가 안 맞는달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가치유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그렇고, 그리고 소통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의사 물론 리스펙트 하는데 의사는 많이 배운 타인이다 라는 거예요. 많이 배운 타인.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거를 뭐 온전히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로 모든 걸 통달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신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뭔가 좀 내 의견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의사라고 해서 다를 건 없다고 보는데, 의사는 직업의 특수성상 그거를 결정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태생적으로 그거는 인간이면은 할 수 없는 레벨이라는 개인적 생각이 들어요.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그 사람 많이 배운 타인이라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눈이 좀 노안이 왔는지 뭔지 알 수 없는데 9시부터 6시까지 컴퓨터 바라보고 하루에 이제 근무를 하면 너무 눈이 시려서 눈을 막 감고 싶고 그런 감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냥 내가 진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지금 발현이 되고 있는 이 상태를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단 이번 경우 아니더라도 늘 병원을 갔을 때 내가 딱 만족스럽게 이거는 내 병명을 명확하게 캐치해서 나를 명확하게 진단해서 진료를 해줬구나 라고 내가 느낌이 왔던 적은 진짜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감기 같은 것으로 병원을 갔을 때 낫는 것은 저는 그건 자가치유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약이나 주사를 맞았을 때 조금 도움은 받겠지만 그냥 감기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고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역이 더 크다는 것이었고, 허리도 마찬가지였고, 허리는 크게 다쳤었는데 예전에 그것도 자가치유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의원을 다녔었고 도수치료도 받았지만 도수치료 때문에 이게 낫다고 생각이 전혀 안 들고, 뭐 한의원 가서 거기서 물리치료 받아가지고 조금 좋아졌겠지만 그것 때문에 나았다는 건 아니고 자가치유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내가 요즘 눈이 안 좋으니까 또 처음 겪는 일이라서 그래서 안과를 갈까 말까를 고민했죠. 왜냐면 안과를 갔을 때 분명히 제가 지금 이 생각하는 이 지점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치만 그냥 갔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CT를 찍어서 눈에 내가 지금 별다른 염증이나 뭐 충혈이 돼가지고 눈이 빨갛거나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냥 내가 느끼는 차원에서의 그 시림을 뭘 찍는다고 해서 이게 감지가 되거나 찾아낼 수가 없다라고 봐서 내가 그냥 안과를 가는 이후에 그 진단의 과정이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나니까 내 몸은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이해한 바대로 병원을 찾았을 때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해 줄 것까지 내가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가 팔이 부러졌어, 어디가 뭐가 이렇게 났어,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내가 탁탁탁탁 병원에 가서 탁탁탁 진단의 과정도 보이고 그거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증상이 없어, 외형에 문제도 없고 뭐 그리고 막 눈이 막 그런 건 아니니까 거기서 분명히 뭘 못할 것이다. 근데 그랬을 때 쓸데없이 CT를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될까봐 그것이 일단 첫 번째로 고민이 됐었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CT 다 찍고 썼는데 뭐 나오는 건 없고 결론 지어지는 건 없을 것 같거든 이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고민이 됐는데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냥 남들처럼 병원을. 이 생각은 있지만 그냥 가봤어. 아니나 다를까요. 그냥 이렇게 쓱 눈은 보셨어요. 이렇게 뭐 기계로 보시더라고요. 뭐 CT까지 찍진 않았고 그냥 기본적 진단을 위한 그 기계로 이렇게 눈을 보시더라고요. 위아래 보라고 하고. 그랬더니만 역시나 그냥 안구 건조증이다 라는 진단과 함께 우리가 정말 중학생도 할 수 있을 법한 스마트폰 많이 보시나요? 컴퓨터 화면 많이 보시나요? 요즘 대한민국 기준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스마트폰과 TV 혹은 모니터를 안 보는 인류가 있나요? 그런 거예요. 맨날 뭐 어디 뭐 내과 가면 스트레스 많이 받나요?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있나요? 뭐 술 많이 먹나요?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미. 그냥 그 형태, 태생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비하하거나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혹은 그거 뭐 기계를 가지고 진단을 하지만 그 자체가 그냥 타인과 타인이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건 적다. 그러니까 확연한 거 빼고는. 지금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냥 안약이랑 그냥 모르니까 염증약 하나 줘 볼게요 정도의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 안약 받아온 거 보니까 제가 그냥 그 증상이 생겼을 때 약국 가가지고 그냥 안약 산 거랑 똑같은 거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선 내가 의사라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큰 병 생겼을 때 그때가 병원이나 의사의 직접적 도움을 받아야 되는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애매하게 아프거나 애매하게 뭐 그런 자잘자잘한 것들에 대해서 병원이 해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죠. 인체니까, 몸이니까요. 그 모든 걸 케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의학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그게 그냥 삶이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생물체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게. 아무튼 그랬습니다. 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격앙됐는데 그렇게 해서 안과를 다녀왔다는 얘기. 그리고 예상과 비슷하게 뭐 별다른 진단은 없었다라는 거. 그럼 내가 뭐 스마트폰이나 뭐 책 보는 거나 모니터 보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나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그 지하철역에서 버스 타고 병원까지 오는 그 길에 오랜만에 진심으로 설레는 여자를 봤습니다. 그게 진짜 오랜만이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김감자가 지나치게 지금까지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 있구나. 나는 사실 내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를 이제 억누르는 거죠. 그거가 너무 그냥 너무 당연해져 버려가지고 좀 그게 느껴져서 당황했다. 어저께 그니까 버스를 가는데 이렇게 여성분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 20대 한 초중반으로 보였고, 근데 이렇게 약간 저는 그러니까 약간 소극적인 느낌? 그리고 인싸스럽지 않고 좀 사연이 있을 것 같고 조용할 것 같고 인프피 같을 것 같고 그런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정색 헤드폰을 끼고 딱 달라붙는 타이트한 얇은 목폴라에 검정색 흰색 줄무늬 가로 줄무늬가 있는 그런 스트라이프 그 티를 입고 있었고, 검정색 바지 같은 치마인가 뭐 치마 같은 바지 펑퍼짐한 거를 대충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갗이 굉장히 하얗고, 그리고 비가 조금씩 왔으니까 우산을 접어서, 그러니까 버스를 타려면 우산을 접고 탈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잠깐의 찰나, 그 순간에 이렇게 조금 비를 맞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이렇게 위로해서 가리는 그 제스처나 이 느낌이 굉장히 여성스럽게 느껴졌고 예뻤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설레더라고요. 그 찐텐으로. 근데 이제 옆자리가 제가 이제 2명 앉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옆에 가방을 이렇게 두고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또 그분을 겨냥한 건 아니지만 사람이 계속 타니까 이제 저 중에 누가 앉을 수도 있겠다 해서 가방을 내 무릎 위로 이렇게 들어서 옮겨 두는 그 순간에 그 여자분이 바로 내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설렜어요. 오랜만에 설렜습니다. 그 설렘이 그러니까 뭐 TV 연예인이나 뭐 누구든 아니면 뭐 주변에서 예쁜 사람을 지나가다 본다든지 그랬을 때도 최근 진짜 한 1년 안에는 느껴본 적이 없었던 설렘이었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당황했고요. 제가 놀랐고요. 이게 김감자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나를 억누르고 지냈구나. 왜냐면 진짜 이런 20대 여성분들한테 난 아직도 설레는데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그런 감각으로 자제하고 있었을 뿐이지 나는 사실 이런 사람한테 찐으로 설레는 사람이네 여전히. 근데 외형이나 실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걸 억제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뭐 빅인지라는 앱을 깔거나 혹은 주변에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만나는 여자들도 요즘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대시를 해봐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그 빅인즈의 그냥 이렇게 프로필을 보면서도 제가 알게 모르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그러고 있었거든요. 뭐 물론 뭐 제스처를 취하진 않았지만, 근데 그게 내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었구나라는 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일단 있어야 되니까요. 그 사회적 통념상에서의 그 가능성이랄까? 그거를 내가 배제가 안 되니까 내 스스로도 그거부터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빅인지에 키가 나보다 크면은 머리가 계속 계산하고 있어. 키가 나보다 크면 안 돼. 그리고 뭐 머리로 계산해서 나랑 맞을 것 같다는 이 계산. 이 사람의 취미나 아니면 이 사람의 뭔가 좀 스타일이나 뭐 그가 소개해 놓은 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나랑 어떤 식으로 맞을까 접점을 자꾸 찾으려는 나의 머리만 자꾸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외형의 예쁨이 아니라 물론 예뻤는데 뭔가 좀 그 복합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그 느낌이 정말 설렜고 거기서 많은 걸 느꼈어요. 어쨌든 어저께 오랜만에 내가 여전히 저런 어린 여자한테 진심으로 설레는구나. 근데 말 걸면 진짜 개새끼가 되겠지. 개저씨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참 그 사람과 실제 그 가능성이 나빠 보이지 않는 나이대의 김감자야. 그때는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었니? 지금 이렇게 봐라. 설레도 뭔 소용이냐. 슬플 뿐이지 않느냐. 이거를 느끼는 거죠. 참 과거의 나는 왜 그토록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그래도 얘기는 되는 나이대의 나는 왜 그랬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빅인지 봤을 때 내가 말했잖아. 내가 눈을 낮추고 타협을 하고 있었구나. 전혀 설레지 않았어. 근데 난 설레는 사람과 연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데 전혀 설레지 않아. 그냥 아줌마처럼 보여. 그들보다 더 나이 많은 나는 더 아저씨일 텐데 나는 일단 설레지가 않고 진짜 좀 그냥 내가 중고등학교 때 20대 때 보던 아줌마 같은 사람들인 거야 여전히.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멈춰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제 그런 날이었어요. 대충 어제 얘기를 끝낸 것 같고